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생각의 비밀, 김밥하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김승호 지음, 황금사자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파트 1. 성공은 습관에서 나온다. 파트 2. 6시를 2번 만나는 남자. 파트 3.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파트 4.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의 기적. 파트 5. 착하고 성실하되 영악하고 게을러지자.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4랑 파트 5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자와 크게 성공한 자의 13가지 차이점. 분내기 사장과 노련한 사장의 차이, 막 성공을 거둔 자와 성공을 지속하고 있는 자의 차이, 10억 부자와 100억, 1000억 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성공도 같은 성공이 아니며 자신이 얼마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된다. 1.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나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반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한 번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된다. 반면 처음 성공을 이룬 자는 즉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모험을 강행하다 쉽게 자멸하고 만다. 2.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가지고 있으려 한다. 크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업을 평생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매각한 재산으로 자신의 회사만한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는 뜻이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당 수입이 아닌 사업당 수입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 가정과 개인 생활과 직장일의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한다. 4.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한다.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직원들이 조직에 합류하며 이들을 통솔할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사고의 경직을 불러일으켜 양날을 가진 칼처럼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자들은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제한다. 5.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한다. 선배들의 성공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은 없다. 그리고 후배들은 새로운 시각을 준다. 6.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을 바라본다. 회사란 한 산업의 가지나 잎사귀와 같다. 사업체 유지나 성장에만 급급한 사이 나무에 가뭄이 드는 것을 못 볼 수 있다. 7.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감과 통찰을 믿는다. 시장 조사는 생각보다 무의미하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획과 조사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사업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됐을 것이다. 아직까지 공식이 없다는 것은 직감과 통찰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8.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신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금방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인지도 알게 된다. 9.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의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없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경계한다. 자동차 산업이 구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애플의 견제에 놀라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현대산업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날아 들어온다. 10. 성공한 자는 기억에 의존하나 더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는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기억은 조작되고 변형되고 잊힌다. 기록만이 사실을 유지시킨다. 11.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는다. 성공한 자는 감가상각비로 사라지는 보석, 집, 자동차, 명품 등을 사 모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들을 사 모은다. 12.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다. 작은 것을 아끼기 위해 어떤 일을 관리,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끼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자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벌 궁리를 한다. 13.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 살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춰 산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에서 훨씬 여유 있게 생활을 구성한다. 파트 5. 착하고 성실하되 영악하고 게을러지자.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 과대망상증. 사람들의 IQ 평균을 내면 100이다. IQ의 기준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 인구의 평균을 100으로 놓는다. 그래서 85에서 115 사이에 전체 인구의 68%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IQ가 90쯤 된다 하면 원숭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놀려댄다. 보통 사람들은 한 130쯤 되어야 정상인 것처럼 생각한다. 사실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90이나 110이나 별반 차이도 없을 뿐더러 100이면 정확히 전 인류의 한 가운데 자리하여 지극히 정상적이다. 나는 IQ가 100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동료 사업가들을 보면 특별히 IQ가 높은 계층은 아닌 것 같다. 생각건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에 안 좋은 몇 가지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내 짐작은 틀린 적이 없다는 과장된 자기만의 통계를 근거로 과대망상적 명탐정 놀이를 하는 경우다.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더니 사실이라 믿는다. 저녁 시간인데다 마트 앞이고 여자의 차림새가 평상복 차림이라는 이유로 근처에 살림집을 차렸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 민낯이 부끄러워 인사를 안 했을 뿐인 친구의 아내는 2주 후면 첩이 되어 있다. 거래처에서 주문이 조금만 적어져도 우리와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거나 지난번 방문했을 때 인사치레를 안 했다고 그런가 보다 걱정을 한다. 사람들의 평판과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다양한 추측이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펼쳐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당신에게 그다지 관심 없다. 간혹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신문 지상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가지고 놀릴 것으로 생각하며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일반 사람들은 내일이면 잊을 일이다.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분명 다르다. 똑똑한 사람은 지적 분석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IQ 100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명함은 IQ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현명함은 상대나 주변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할 줄 알 때 발현된다. 주변을 공감하면 명분이 만들어지고 명분을 이해하면 동의를 이루어낸다. 결국 사업이란 특별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다. 돈은 인격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버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는 현재 경제활동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흔히 인간의 관념을 둘로 나눌 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물질적인 것의 대표적인 대상을 돈으로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서부터 돈을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돈 역시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은 인격체다. 돈에도 생명이 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우습게 여기고 줍지 않는다거나 푼돈이라 함부로 내야 한다거나 명분 없는 것에 거침없이 큰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돈이라는 인격체에 대해 모욕을 가하는 일이다. 동전은 어린아이이고 큰 돈은 어른이다.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돈은 다시 찾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돈도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옳은 곳에 써주고 합당하게 대우해주면 돈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데려오고 또 떠나지 않으려 함께 모여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돈 역시 어떤 행위들이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연결이 되어 있다. 이는 비단 생명끼리의 교류뿐 아니라 무형, 비생물, 관념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랑에 지쳐 도망가게 된다. 돈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 가지 않는다. 아낄 때는 아껴주고 좋은 곳에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돈도 그에게 다시 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 돈을 인품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기 바란다. 검소와 인색의 차이. 사장들의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검소와 인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기를 아끼는 것은 검소다. 그러나 일하는 직원에게 옷을 두껍게 입히고 히터를 줄이는 것은 인색이다.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검소이지만 직원들에게 싸구려 음식을 먹이는 것은 인색이다. 사장이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거나 삶의 모범처럼 자랑하는 것도 검소와 인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다. 검소함은 자신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가족이나 직원,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한다면 사업이 아니라 종교다. 자신이 갖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절제와 검약한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동 안에서 끝내야 한다. 인색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색한지 모른다. 대부분 자신들은 아주 검소하며 그 검소함을 좋은 덕목으로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검소함이 다른 이에게 요구되는 순간
검소는 인색으로 바뀐다. 자신을 벗어나면 누구나 인색한 사람이 된다.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가면 당신은 탕수육보다 짜장면이 맛있더라도 먼저 짜장면을 시키면 안 된다. 직원들이 다 주문을 하고 나면 비로소 주문해야 하며 그래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팔보채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팔보채가 나오면 짜장면을 시킨 직원들과 나눠 먹으면 된다. 사장은 회사라는 조직의 리더일 뿐 선생이 아니다. 직원들과 사업상 결정해서 어른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인생에서 어른 역할은 억지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의 검소함을 자랑하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게 된다. 이런 사장을 둔 직원들은 인색한 사장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회사 자산에 손을 대고 틈만 나면 충성심을 버린다. 사장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직원들에게는 큰 차를 타게 해주거나 큰 차를 타는 것을 나무라면 안 된다. 직원들 하나하나는 다른 삶의 목표가 있으며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사장과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검소가 나를 벗어나는 순간 인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상황이 나빠지면 아무도 내 곁에 없게 될 것이다. 여기가 천국. 죽어서 멋진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께 드릴 근사한 뉴스가 하나 있다. 굳이 죽어서 가지 않아도 거기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 그리고 이 행복이 이 세상으로 만족을 못하기에 내세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앙을 갖고 천국을 지향한다. 하지만 나는 천국이 이 세상 삶에 비해 별거 아닐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 목사 친구들을 비롯해서 온갖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이들 중에서 오늘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항상 수입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늘릴까 걱정하며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꼭 맨다. 하물며 골프만 매일 칠 수 있다면 천국 안 가도 된다는 이도 있었다. 그 좋다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신앙이 강한 사람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럼 이곳이 천국이다. 그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 지금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버릴 것이다. 나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와 있다. 그런데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각자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가르치고 이 천국의 고귀함을 느끼게 하려고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 믿는다. 지금 여기가 천국인지 모르고 죽어서의 천국을 지향하고 지금 이 자리를 경멸하며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살면서 그 천국의 시간을 소파에 누워 감자칩으로 보내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술로 날려보내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버리는 것을 본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다버리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늘이 여기를 천국이라 말하지 않나 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마음껏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투표하고 놀이를 즐기고 예술 활동을 하나라도 해보자. 꽃이나 채소 또는 동물을 키워라.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자들이 당신과 살았던 그때가 천국이었음을 아쉬워하도록 삶의 흔적을 남겨라. 무릇 종교란 그 종교를 순결히 흠없는 진리라 생각하는 순간 그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여전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완벽한 행복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천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한 번뿐인 삶의 가치를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여기가 천국이라는 내 표현을 이해하는 순간에 바로 이곳 천국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인생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 바로 지상에서의 당신의 천국이 시작된다. 분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자산 운용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가장 보편적인 투자 형태 가운데 하나가 분산 투자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처를 분산해 놓는다는 고전적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분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식당을 차린다고 하자. 그 골목 상권에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 한식, 일식, 중식 메뉴를 골고루 넣어 메뉴판을 만들 것인가? 당신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어떤 사업이 잘 될지 모르니 편의점도 하나 차리고 인쇄소도 차리고 책방도 하나 인수할 것인가? 아니다.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업종에 대한 수년간 공부도 하고 업계에서 나름 경력도 쌓은 후에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지 않는가?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돈을 투자할 때는 왜 분산해 놓는가?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은 부자가 될 기회도 없다는 뜻이다. 또한 분산 투자의 유혹을 느끼는 것은 그 분산된 어느 곳에도 100%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분산 투자가 유용한 시기가 있긴 하다. 당신이 이미 부자가 되어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일 때다. 급여와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부자들은 기회가 적은 가운데에서도 사업에 성공을 했거나 언제, 어디선가 투기적인 성향의 투자를 통해 대형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뜻한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아다가 깨질까 겁이 나서 달걀을 이리저리 숨겨놓으면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쉽다. 이 분산 투자 이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증권업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사해 놓은 주식들 중에 투자 적격으로 판단되는 주식들을 여러 개로 나눠 주식을 사라고 권한다. 하지만 아무리 우량주라도 위험은 존재하며 그렇게 조사해 놓은 주식들이라 할지라도 골고루 다 오르는 것도 아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정작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주식이 정말 100% 오른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주식이라면 이미 자신들의 전 재산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라도 확보해 놓고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분산 투자도 하지 말고 증권회사 직원 말도 믿지 말라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간단하다. 당신이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단 한 주를 사더라도 그 회사를 몽땅 사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된다. 회계 장부를 열람하고 회사를 방문하고 담당 직원을 만나봐라. 주식 몇 장 사는데 그 무슨 요란이에요? 라고 반문하거나 그럴 시간과 자신마저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조사한 회사가 정말 당신 마음에 들어 평생 그 회사와 함께하고 싶을 결심이 생길 정도가 되면 모든 것을 그곳에 넣고 기다려야 한다. 만약 정부에서 법으로 1인당 평생 5번만 주식을 사고 팔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할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선정하고 난 후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모든 투자금을 넣으면 된다. 이제 내 투자에 대해 자신도 있고 안심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어떤 증권회사 직원보다도 내가 선정한 회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모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언제 신제품이 나오고 경영진에서 누가 바뀌었는지, 시장 판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너무 잘 안다. 이번 분기 이익률이 지난 분기나 전년도 분기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잘 안다. 왜냐하면
증권 중개인은 여러 주식 중 하나로 그 주식을 상대하지만 나는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부자 반열에 오르기 위한 가장 좋은 투자란 투기적 요소가 있는, 즉 한 방 크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내 재산을 거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겠다 싶은 곳에 몰빵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온갖 논리로 이를 부인하려 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전문가 중에 정작 진짜 부자는 없다는 것이다.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모할 만한 부동산 투자, 비웃음을 견디고 상장에 성공한 회사 주주, 1%의 가능성만 보고도 전 재산과 가족을 걸고 성공시킨 사업체 사장들이다. 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몰빵 투기식 투자를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진짜 거부가 되고 싶다면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을 몰빵한 것을 찾아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 퍼부어라. 그만한 용기와 배짱 없이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냥 복권이나 사고 늙은 부모가 부자가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별자리와 혈액형, 그리고 다단계. 나는 별자리나 혈액형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 또는 성향이 구분된다는 논리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 다단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를 둔다. 그런 논리를 믿는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싶지도 않고 주변 친구들이 그런 논리를 믿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진지한 교류는 이어질 수 없음을 느낀다. 이는 한 인간에 대한 가능성과 그 성품의 다양함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운명은 그 생각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고 불과 몇 가지 혈액형으로 인간의 성향을 나누기에는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단계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나 미묘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족부터 시작해 친척, 친구를 비롯하여 모든 아는 이들을 사업거리로만 만들기에 가장 비열한 돈벌이 가운데 하나로 본다. 한 사람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내가 그를 만나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가치를 가진다. 그 가치를 돈벌이로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가장 나쁜 아내, 가장 나쁜 직원. 세상에서 제일 살기 힘든 아내가 착한 아내이고 제일 다루기 힘든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다. 다분히 역설적인 뜻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착한 사람은 자신이 착하다는 것을 안다. 착한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챙긴다. 성격도 순하고 앙심을 품는 일도 없다. 그러다가 서서히 보상 심리가 발동한다. 자신이 헌신한 것에 비해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자식들이나 남편으로부터 대우나 보상도 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자신만의 권력을 사용한다. 이 권력을 고집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고집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나타난다. 취향에 상관없이 잡곡밥을 강제한다거나 온 집안의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놓기도 한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각자 방으로 도망가는 아들들을 거실에 붙들어 놓겠다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가족을 핑계로 사소하고 작은 결정에서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수많은 규칙을 요구하고 지시한다. 이런 행동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신은 피해자이니 이 정도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반발과 나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므로 전체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여자들은 주변의 충고나 권고도 듣지 않는다. 자신은 너무 착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착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착한 아내와 엄마를 둔 남편과 자식들은 어디에서도 그들을 이해하거나 동조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형제도 부모도 착한 아내 덕분에 호강하고 잘 지내는 줄 안다. 하지만 막상 가족들은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역시 사내에서 골치일 수 있다. 한 직원에게 박람회에 참여한 모든 업체의 플랫폼을 걷어오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2시간 정도면 충분할 텐데 문을 닫을 시간인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뒤늦게 나타난 직원의 손에는 팜플렛이 몇 장 없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팸플릿만 걷는 것만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각 업체에서 제품 설명까지 하나하나 듣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는 노트에 가득 적은 메모를 보여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다음날까지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새로 런칭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소개할 일이 있었다. 은근 지사를 통해 이 제품을 해당 회사에 배달을 시켰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지사 책임자를 보냈다. 정시에 담당 회사의 임원에게 정확히 배달만 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회사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라고 지시했다. 마케팅팀에서 세부 사항을 흥정 중에 있던 관계로 영업상 혼선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관리자는 명함을 돌리는 실수를 하며 자신이 그 지역 관리자라고 알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쪽 임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부탁했고 가격과 후속 서비스에 대한 여러 질문을 퍼부었다. 본사 마케팅 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어렵게 잡은 미팅 기회를 풍비박산 내버렸다. 후에 이유를 추궁하니 거래가 성사되면 자기가 그 회사를 관리하게 될 테니 미리 자신을 소개하고 그쪽 임원들과 친해지고 싶었다는 설명이었다. 항상 열의가 가득했던 그 관리자는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매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성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사들은 해당 매장의 사고는 미리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로 봤다. 결국 자신의 관리 부재로 일어난 일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열심히였던 것이다. 그 일로 필요 없는 회사 비용을 사용했으되 한쪽으로는 자신의 열성에 대한 칭찬을 받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해고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성실함을 자랑했으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다. 세상은 착하고 성실한 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 착하고 성실하며 동시에 영악하고 게을러야 한다. 영악함으로 선함을 보호할 수 있고 게으르고 싶어져서 이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란 다른 장점들이 함께 있을 때 장점이 되는 것이 많다. 착하고 성실한 것도 그 중에 하나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상당히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2개 있다. 첫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남자와 가장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나는 내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녕을 위하는 모든 일에 내가 버는 돈들이 사용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한편으로 자부심도 느낀다. 혹자는 지나친 가족애가 사회의 폐쇄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사회활동의 무관심으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퇴보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자기 가족만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자기가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오히려 사회 정의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가족에게는 아주 인색하되 남들에게는 지극히 너그러운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과 아내에게 남는 것은 참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좋겠다는 허울뿐인 평판과 비보증뿐이다. 그런 아버지들은 내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얻는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행위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것은 분명 미덕이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들은 자신과 가족을 동일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 자신과 가족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은 가족 이전의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면 더욱 좋다.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 힘들면 가까운 친척, 친구들이 먼저고 당연히 친구나 친척보다 우리 가족이 먼저다. 당신의 역량에 따라 가까운 가족부터 우선 책임지고 여유가 남으면 친척들과 친구들을 챙기고 지역사회로 국가로 퍼져가면 되는 것이다. 강아지에게 달걀을 삶아주고 소고기를 먹이기보다는 굶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봐주고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의 어린이보다 뒷집에서 끼니를 굽는 아이를 살펴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나는 내가 버는 돈이 가족을 비롯하여 내 지근거리의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보기 바란다. 가족, 친척, 직원, 친구 등이 먼저 만족해야 한다. 조카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데 엉뚱한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면 안 된다. 직원들의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회사가 지역사회에 수억 원씩 기부를 해도 안 된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다. 돈을 버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시간을 사기 위함이다. 내겐 인생이 딱 하나 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두 개의 인생을 사거나 세 개를 가질 수는 없으나 돈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지는 것은 좋으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시간을 더 써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장이 바쁘다는 것은 일의 규모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사장은 바쁘고자 하면 얼마든지 바쁠 수 있고 한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는 자리다. 바쁘게 일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으나 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부여하기가 미덥지 않아 계속 참견하고 관리하는 성격은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자기의 인생을 가질 수 없다. 그에게 삶의 목적이 일이라면 그것마저 나무라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아래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여하라. 그리고 믿어라. 믿지 못하겠으면 믿는다고 믿게라도 만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자유롭게 된다. 당신의 자유가 바로 당신의 가치다. 태어나서 남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야말로 사업의 꽃이다. 가족 부양과 인생에서의 완벽한 자유, 이것이 사업가로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가치인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